네, 오늘 장 초반부터 반도체 종목들이 활활 타오르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양 지수 모두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특히 아무래도 반도체 투톱이 워낙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1.6% 강한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4,200선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0.64% 강세 925포인트 선 지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이 거래일만을 남겨두고 있는 우리 2025년 시장 자, 마지막 월요일에 어떤 종목들 발굴해 보면 좋을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과 함께 오늘 종목 발굴 또 힘차게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헤드라인 바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일본 열도를 뒤흔든 한국 드라마가 있다고요. 한국식 매운맛, 한국하면 역시 매운맛이죠. 내 남편과 결혼해줘 일본판이 지금 현재 구글 올해 검색어 드라마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콘텐츠주 그동안 좀 희망 고문을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이제는 좀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사님? 네, 일단 뭐 뉴스의 내용을 보시면 좀 전에 확인해 보셨다시피 우리나라 IP를 가지고 일본에서 만들어도 통한다. 예. 라는 것이 이제 뭐 검증이 되고 있죠. 뭐 스튜디오 드래곤뿐만 아니라 아시는 것처럼 뭐 그 이태원 관련된 그 옛날에 드라마가 있었을 때도 그것도 원래 웹툰 갖다가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을 때도 성공했고 그 드라마도 일본으로 가서 성공했지만 일본에서 또 따라 만들었어도 재차 그것마저도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IP의 힘이 이제 뭐 화장품 뭐 이런 것들을 넘어서 전체적으로 강해지고 있다. 그래서 K-팝을 넘어서 뭐 드라마 이런 IP의 전체적인 힘이 강해지고 있고 이런 IP의 힘이 강해지다 보면 IP와 연계돼서 추가적으로 다른 산업까지 긍정적 시그널이 연결될 수 있다라는 것이 핵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올해까지는 그렇게 드라마틱한 성과를 보이지 못했으나 내년에는 뭐 중국이 열리지 않든 상관없이 이쪽에서는 그래도 조금 의미 있는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한국의 IP가 세계로 뻗어나가고 실제로 통하고 있음이 확인이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모멘텀 안에서 우리가 첫 번째 잠금 해제 종목 어떤 종목 살펴볼지 바로 공개를 해보죠. 스튜디오 드래곤이 그 주인공입니다. 두 가지 키워드 열어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2026년이고요. 두 번째는 밸류에이션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하면 워낙 대작 드라마를 많이 내는 콘텐츠 제작사이기 때문에 2026년의 라인업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2026년 회복의 한 해 될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시그널2가 지금 방영이 될지 안 될지 불분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악재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보는 중요한 포인트는 스튜디오 드래곤은 어떤 드라마 한 편이 잘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종목은 도대체 왜 이럴까 싶을 정도로 마진율이 안 좋았다는 게 핵심 포인트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제작에 돈을 많이 썼던 아니면 그 배우를 불러 모으는데 돈을 많이 썼던 어떤 이유로든 이익률이 좀처럼 나오지 않아서 이 정도 매출 나오는 기업이 이익마저 그렇게 낮으면 좋은 밸류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2020년에 긍정적으로 보는 가장 핵심 포인트는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해당 제작비가 떨어지면서 매출 원가율이 떨어진다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대로 될지는 뭐 조금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도 강하게 지금 조직 축소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예전처럼 방만하게 돈을 쓰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 얘기가 2, 3년째 반복돼서 나오는 상황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보수적인 입장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더 이상 이 마진율을 끌어올리지 못하면 이 종목은 지금도 밸류가 비싼 상황이니까 내년에 이익이 조금 올라간다고 해서 긍정적으로 볼 수 없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핵심 포인트는 이 마진율을 올리는 게 중요한데 지금 스스로 마진율을 끌어올릴 수 없으면 그러면 비용을 떨어뜨리는 건 왜 답이 없다. 그래서 네. 비용을 떨어뜨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 또 하나 이제 경쟁사인 넷플릭스에서도 더 이상 공격적으로 사람들에게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도 안정적으로 출연료를 좀 낮추면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시기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이제 준비된 그림을 하나 더 보시면 22년도에 정점을 치고 2023년도에 줄어들었던 이 제작 편수가 계속 줄어들다가 올해부터 조금씩 이제 반등하기 시작할 걸로 보여집니다. 뭐 그래봐야 한두 편 정도 반등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원가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제작 편수가 늘어난다면은
그러면은 외형 성장과 더불어 일정 부분의 이익 보장을 조금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과거 2022년도에 이 뛰어난 성장이 결국 중국 베이스였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이 만약에 붙는다면 여기서 일단 중국은 제외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네. 중국 모멘텀이 붙는다면 그러면 더 이제 공격적인 밸류에이션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다만 이제 그것은 우리가 지금 확인할 수도 없고 확정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걸 이 종목의 밸류에 녹이기에는 좀 많은 부족함이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은 비용 절감이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었는데 제작 편수가 조금씩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 중국 모멘텀까지 만약에 열린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2026년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년 기대감을 고려한 적정 밸류에이션 어느 정도로 보시는 건가요? 네, 현재 지금 이 종목의 밸류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PE 관점에서 보면 싸다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이죠. 예. 네, PB 관점에서 보면 바닥을 헤매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바닥을 헤매고 있는 이유는 뭐 스스로 못했으니까 당연히 바닥을 헤매고 있는 거고요.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들이 스스로 뼈를 깎는 어느 정도의 구조 조정과 비용 조정을 통해서 마진율을 조금 끌어올리게 되고 제작 편수가 늘어나는 외형 성장의 틀을 가져간다면 그다음에 지금 이 회사가 시도하고 있는 또 하나의 포인트는 내년에 나올 20편 이상의 드라마에다가 일괄적으로 IP를 삽입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IP를 삽입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드라마 자체도 IP지만 그 안에다 특정 브랜드의 상품들을 녹여서 그러니까 20개의 드라마 전체에 다 녹여서 그걸 이제 매출로 연결시켜서 거기서 이익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전략적 흐름을 채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연결된다면은 그러면 PB 관점에서 보면 저는 지난번 이제 고점이 2,300까지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지만 한 2배 정도까지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PB 2배를 연결시켜 보면 저는 뭐 매수 가격은 한 41,000원 정도를 보고 있고 PB 2배가 52,000원보다는 조금 높은데 약간의 할인을 적용해서 한 52,000원 정도를 저는 목표가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리스크를 좀 관리할 구간은 전저점이라고 볼 수 있는 3만 원 중반대, 3만 원 5천 원대 정도까지만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긍정적 요소가 하나도 반영되지 않는다. 좀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를 조금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물론 시그널2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컸던 만큼 실망감도 크게 반영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의 문제는 시그널2 하나만으로 이야기할 부분이 절대 아니었다. 앞으로 2026년에 확장될 수 있는 모멘텀 기대를 해보면서 목표가 52,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매수 가능 구간은 41,000원. 특히 리스크주의 구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35,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헤드라인 바로 이어서 함께 살펴보시죠.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한류가 글로벌 스탠다드가 된 K-뷰티, 그런데 잔치에서 소외된 종목이 있죠. 바로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첫 번째 중국을 타겟으로 한 첫 번째 한류에서는 아모레퍼시픽이 주인공이었는데 앞으로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잘 모르겠어요. 네, 일단 최근에 뭐 일본, 바로 옆 국가인 일본만 보더라도 한국 화장품 수입이 프랑스를 넘어서 1위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다만 일본에서 지금 유행하고 있는 브랜드를 보면 뭐 제가 원래 화장품을 잘 모르기도 하지만 정말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그런 브랜드가 엄청나게 많이 유행하고 있다. 그런데 그걸 한국 사람인 저도 모르는데 일본의 젊은 세대들은 뭐 여성들을 포함해서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알고 있고 또 올리브영에 대한 이 소구력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도 핵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주요 지역에 뭐 올리브영에 가시면 외국인들이 한국인보다 더 많다라는 것은 뭐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니까. 그래서 전반적인 이 한류의 움직임이 조금은 추세적으로 굳어지고 있고 이게 실제로 수출로도 좀 연결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어서 화장품 뭐 전반적으로는 최근에 주가가 조금 변동성이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내년도에도 실적을 동반하고 있는 종목군들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조금 봐야 되는 그런 추세가 아닌가 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실적을 동반하는 종목이라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잠금 해제 두 번째 종목은 아모레퍼시픽이 될 것 같은데요. 두 가지 키워드 바로 열어보죠. 첫 번째 키워드 코스알엑스고요. 두 번째는 K뷰티 수혜입니다. 자, 지금 코스알엑스가 아모레퍼시픽의 약간 발목을 좀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 봤을 때는 코스알엑스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죠. 그렇죠. 그러니까 코스알엑스가 미국에서 아마존에서 순위가 뭐
올라갔다, 몇 위를 기록했다 이게 매일 뉴스로 나오면서 부진했던 아모레퍼시픽의 중국 부진을 상쇄해주는 부분이었는데요. 근데 지금은 반대로 코스닥스를 너무 믿다 보니까 코스닥스 쪽에 적극적으로 베팅을 했는데 코스닥스의 성적이 오히려 안 나오면서 어닝쇼크가 나오고 이런 상황이 좀 나오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은 아직도 여전히 구조조정 중, 이런 요인들이 나오면서 이 종목은 전체적으로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으로 접어들었는데요. 근데 준비된 그림 보시면 지금 코스닥스를 빼고 지역별 매출을 보면 늘어나지 않고 줄어들고 있는가? 코스닥스만 믿어야 되는가? 그렇진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한국은 평활하지만 나머지 지역들, 특히 기타 지역을 포함해서 북미라든지 이런 지역 쪽의 확장은 코스닥스 말고도 다른 브랜드도 나타나고 있다. 다만 과거처럼 LG LG 생활건강과 그다음에 아모레퍼시픽 두 종목이 이끌었던 그때와는 다른 게 지금 신규 브랜드가 워낙 강하게 런칭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전만큼의 흐름을 기대할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러 브랜드들도 코스닥스를 빼더라도 일단 잘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과제는 두 가지겠네요. 첫 번째는 코스닥스가 예전만큼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면,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중국 쪽이 안정을 찾는다면, 이 두 가지만 더해지면 현재의 저평가로는 벗어날 수 있는 키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준비된 그림을 하나 더 보시면 코스닥스도 전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건 맞아요. 다만 시장이 기대했던 만큼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게 핵심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내년에 시장이 기대만큼만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이익을 더 긍정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변수다. 그래서 지금 코스닥스를 뺐을 때는 이익률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스의 마케팅비를 조금 덜 쓰고 이익이 만약에 나오게 되는 상황이라면 그럼 내년에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모레퍼시픽 적정 밸류에이션 어떻게 보고 계신 건가요? 네, 현재 지금 밸류에이션 수준부터 조금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 종목도 지금 PE 관점으로 보면 싸지 않습니다. PE 관점으로 봤을 때는 올해 실적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꽤 높은 상황이고, 내년도에 실적이 2배로 올라도 그렇게 싸지는 않아요. 그럼 PB 관점에서 봤을 때는 결국은 이 종목이 중국에서 구조조정을 하면서 나타났던 효과도 주가에 잘 녹이지 못했고, 코스닥스라고 하는 성장 모델도 떨어지다 보니까 PB 관점에서 지금 완전히 바닥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옆으로 이제 질질 기어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아까 언급드렸던 대로 코스닥스가 최소한 제자리를 찾고 여기에 썼던 과도한 마케팅비를 빼면 나머지가 성장하고 있고 지역별로 고루 성장을 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종목도 예전처럼 저 위에 있는 PB 2.4배? 이건 언감생심이고, 예전에 누렸던 3배 이것도 언감생심이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기대할 수 없지만 전고점 레벨만 본다고 하더라도 1.7배, 1.8배 정도의 수준을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사항, 코스닥스가 제자리를 찾고 중국 쪽에서의 그 이익이 조금 올라오는 모습만 보여준다면 바로 회복할 수 있는 관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가능 가격은 한 11만 5천 원 정도, 지금 가격에서 조금 더 조정을 받는다면 그 정도는 저는 충분히 감내할 만한 가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기대 수익률은 PB 한 1.7배, 1.8배 정도 수준을 생각해 보면 15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의 가격은 충분히 갈 수 있는 가격이다라고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 리스크주의 구간은 이 종목은 10만 원 아래에서는 굉장히 단단한 하방 경직성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가격은 이탈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만약에 이탈한다면 리스크를 좀 주의해야 될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아모레퍼시픽 오늘 가격보다는 살짝 눌렸을 때 매수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목표가로는 15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에 잠금 해제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